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상승을 하면서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2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3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 약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200억 정도, 2,30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88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매수했지만 반대로 코스닥은 좀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전고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수가 또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점을 점점 높이고 고점도 다시 높여가는 그런 좋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650선을 드디어 이제 넘어서면서 2700선 이상으로 치고 나가주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증시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과 121선이 평행하게 올라가면서 21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증시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봉도 이제 결국에는 올라가줬고요.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피가 힘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코스피가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도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7월 31일까지는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해서 다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까지 이제 7월달 마무리가 되었고 옵션에 대한 그런 재편성이라든지 이번 7월달은 상당히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장에서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그 옵션 만기일까지 이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300억 정도 매수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틀 정도 매도 이후에 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일별 차트는 지금 이제 음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넘을 듯 하면서 또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아주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7월 31일 이후에도 지금 이제 8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또 비슷한 위치에서 한번 음봉이 나왔고요. 이렇게 된다면 쌍봉 위치에서 저항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비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이제 비정상적으로 좀 급등을 한 지수이기 때문에 내릴 때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미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때 그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그 상승분을 지금 이제 대부분 메워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좀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올라간 만큼 또 이제 빠르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증시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큰 변화 없었고 니케이는 1% 정도 상승했고요. 중국 증시도 보합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환율은 이제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7.5원 정도 올라서 1287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조금씩 이제 받쳐주면서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1200원 이 중반 자리는 지켜주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초반대까지 빠르게 내려가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또 유지를 해주면서 이 부근을 다시 횡보를 할지 일단 지켜볼 거고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 환율도 거기에 대해서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런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 환율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환율까지 보고 넘어가고요.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은 오늘 약 하락 중이고요. 유럽 증시는 마찬가지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1% 가까이, 미국 증시는 한 0.3%,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지표가 하락하더라도 장이 시작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어제 국제유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80달러를 돌파하면서 81.4달러까지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줄곧 떨어지던 그 국제유가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금 8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이전에도 8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90달러,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유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고, 이 원유에 대한 수입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또 한 번 이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천연가스는 이제 2.6달러로 크게 변화 없는데요. 일단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채권금리는 3.98%, 4% 가까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같은 자리를 좀 이제 눌러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지키고 있지만 이 고점을 뚫으면서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지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세를 되찾기보다는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변곡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시기,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침체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 이런 지표들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0원 상승했고요. 17,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장 초반에 이제 잠깐 이제 상승을 하는 듯 하면서 또 이제 장 후반에는 하락을 했다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7월 달에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 끝나고 이제 첫 장이었는데 오늘은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보다 이제 줄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17,4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전날보다 줄었고요. 전날도 이제 570만 주로 그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거래량도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4일 정도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눈에 띄게 주가를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좀 횡보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1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상당히 오랫동안 좀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때가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별 차트는 오늘도 이제 윗꼬리 달면서 좀 눌러줬고요. 결국에는 17,400원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 부근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61선을 받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21선은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눌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내려갔다 오긴 했지만 빠르게 주가를 회복해 주었고요. 이 21선 아래와 61선 사이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는 이제 사실 이평선들이 모이는 그런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거래량을 뿜으면서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괜찮은 그림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끌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항을 맞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까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좀 더 횡보를 하고 상승을 시킬 수도 있고 바로 이제 V자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그런 추세선들은 꾸준히 이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실어줄 때가 진짜 상승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월봉도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일단은 이 5월 봉선, 25월 봉선 사이를 지금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도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위로 뻗어 나가는 것이
좋은 그림인데 뭐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으로 바로 가게 되면 기관 투자자는 오늘 6만 4천 주, 외국인 투자자는 16만 3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금융투자가 5만 주, 보험이 7,500주 매수를 하였고, 투신은 7,400주, 은행은 860주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어제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9만 주 정도를 매도했고 오늘은 8,600주를 매수하면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하루를 매도하긴 했지만 다음날 이제 바로 매수를 해주면서 뭐 크게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6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2달 동안의 그 차트도 아주 오랫동안 지루하게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그 지분을 늘린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출발하는 그 시기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횡보하는 것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올라가는 데는 생각보다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번 시동이 걸리면 몇 주 안에도 주가가 이제 2배, 3배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힘이 있는 시기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스가 하나 둘씩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시기 조급하지 않게 좀 지켜보고 있고요. 천천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뭐 일별 차트 수급까지 확인을 했고 공매도 잔고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자, 잔고는 지금 이제 또 늘었고요. 630만 주로 늘었습니다. 어제도 619만 주로 잔고가 늘었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 연속으로 또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7월 31일까지 1구매도 거래가 많았던 모습인데요. 8월 1일자가 되니까 1구매도 거래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이제 8월 달부터는 크게 없이 이제 상환이 시작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이제 특정한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까지는 특정 테마 위주로 상당히 이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수급이 이제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이제 7월 달에 약세를 보였다면 8월 달에는 조금 이제 힘을 받으면서 진행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다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잔고는 630만 주 정도로 늘었고요. 이전에 300만 주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가 늘었기 때문에 한 300만 주 가까이 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났을 때가 한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까지 늘어났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 절반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잔고가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공매도 잔고에 대한 상승세와 그 공매도 공격적인 공매도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1공매도 거래는 2.4% 수준이고요. 이전에 이제 5% 이상 한 7%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다시 공매도 잔고가 비율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뭐 사실 7월 중에도 24, 25일 요 정도는 이제 줄긴 했지만 이대로 계속 이제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평균가도 계속 이제 17,000원 중반, 17,400원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특정한 이제 목표가 이행되었다면 이제 서서히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다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대차 잔고는 상환이 시작되었고요. 어제는 체결이 62,000 주, 상환이 44만 주, 오늘은 체결이 15만 주, 상환이 53만 주 정도 되면서 자, 이틀 정도 해가지고 한 9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잔고는 1959만 주로 줄었고요. 2000만 주 정도 넘었다가 다시 1900만 주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이제 상승세를 멈추는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이제 상환이 되는지도 이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16만 주 플러스에서 당일 물량이 48만 주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8만 주 매수가 진행되었는데요. 어제는 마지막까지 90만 주 정도를 매도하면서 좀 이제 많은 매도가 있었습니다. 보유율은 이제 12.87%로 거의 뭐 이전에 보던 수치와 거의 유사했고요. 최근에는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특정 이 지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해서 이번 주, 뭐 다음 주 해서 보유율이 이제 다시 늘어나면서 공매도가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거래원은 똑같습니다. 매도를 하면 주로 이제 신한증권, 모간서울 계속 똑같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신한증권이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세력이 반복된 구간에서 반복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추세라면 충분히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점을 찍고 다시 반복된 패턴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면서 한번 이제 뚫어 나갈 것인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17,400원 근처를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겨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처럼 15,000원, 16,000원 이 아래를 쉽게 내리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는 특정 구간을 받쳐주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또 한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한국형 원전 기술 사용 두고 이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폴란드 원전 수출 합의를 못한 한수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국제 중개를 재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쟁 금액이 수천억 원까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을 두고 갈등 중인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다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판정부가 구성되어서 분쟁금액 산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각에서는 분쟁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간에 좀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던 그런 움직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4월달에, 5월달에 나왔던 그런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출을 한국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웨스팅하우스 CEO가 강경 발언을 한 것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또 이렇게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딱 오늘부터 시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은 AP1000인데요. 그거와 다른 이제 한국형 원전은 APR1400입니다. 그래서 그 APR1400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계속 그 여부를 두고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원천 기술은 우리 거다. 그 다음에 한수원은 우리가 이제 직접 개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이 양림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니콜러스 플래처라는 의장으로 이렇게 등으로 이제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되었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제 중재 절차를 중지했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주장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디자인 및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수원은 원전 수출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한수원이 이제 원전 수출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수원은 중재를 제기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맺었던 기술 사용 협정문에 원전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로열티 지급이나 이 웨스팅하우스의 허가 없이도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계속 이제 1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이 양쪽 입장에서는 이 서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이 APR 1400이라는 모델을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주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대한 파급력, 그죠? 웨스팅하우스가 완전히 이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자체에서 이제 이 원천 기술에 대한 우위권을 점하면서 본인의 몸값을 좀 불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원천 기술이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APR 1400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일부분 이 파트 발주를 주면서 이제 저기 바라카 원전에 대한 그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로열티 지급에 대한 요구를 했을 것으로 좀 기대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한수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로열티 지급이 한두 푼이 아니고 한 건당 수천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사업에 뛰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단독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시점, 한수원이 굳이 껴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기업들에게 또 이제 그런 수주에 대한 금액을 주고 나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소송을 해서 우리의 이 지재권을 인정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분명히 이제 겉면으로는 그런 한수원 사장이라든지 그런 이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좀 이제 소송을 해결로 합의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은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분명히 이 소식이 단독 기사로 나오고 그 이상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이제 신빙성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지금 분위기는 좀 합의보다는 이 중재에 대한 이 무게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소송과 중재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소송은 이제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고, 중재는 그냥 제3자를 세워서 비공식적으로 좀 이제 저가로, 그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는 평균적으로 7개월 걸린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뭐 원전 수출을 하기에 아주 큰 타격이 줄 만큼 그런 아주 긴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재 절차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줬을 때가 과연 이제 어떻게 또 해결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폴란드 민감원전에 대해서 본계약 체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추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수원과 한전 간의 웨스팅하우스 간의 그런 문제고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원전 산업과의 그런 웨스팅하우스가 충돌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들 간에 미국 원전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파트를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소식으로 이제 미국 원전 산업에 대한 부활 신호탄 34년 만에 첫 신규 원전 가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보글 원전 3호기인데요.
1979년에 스마일리 섬 사고 이후에 새롭게 지어진 원전이죠. 그래서 보글 원전 3호기가 이번에 드디어 상업 운전에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2009년에 착공을 해서 2016년에 가동 예정이었는데 이 건설 비용이 이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상업 운전 개시가 늘어났고요. 웨스팅하우스가 비용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7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지주사가 바뀌기도 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글 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 주기기가 공급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34년 만에 지어진 신규 원전에 대한 상업 운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한 그런 원전 주기기가 들어갔다는 점이고요. 그 이후에 AP1000에 대한 모델, 중국에 납품했던 그런 모델에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한 그런 모델이 주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사업을 검토를 할 때는 분명히 이제 기존에 잘 하던, 잘 만들고 납기도 잘 지키고 제값에 만들어 오던 그런 업체들을 선호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 업체들, 그죠? 안 그래도 이제 2022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 기자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하러 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판권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이 되지 않고 하루 만에 이제 가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우리나라의 이 제조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 BHI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큰 소식은 없지만 BHI도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한다라는 그런 단독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주기기가 아니고 이제 보조기기인데요. 주기기는 이제 누가 납품할지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건설 쪽은 대우건설, 그다음에 주기기 쪽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원전 건설과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프랑스와 이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이 많은 원전에 대한 건설을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역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폴란드 원전 6기에 대한 내용만 있다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 우리나라를 배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그냥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를 드리면 웨스팅하우스는 이 케이크에 대한 그죠?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1단 케이크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수원과 한전은 이 1단 케이크를 2단 케이크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단 케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업체는 이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업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특허 분쟁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우리나라 업체에 수출을 하는, 진출을 하느냐, 납품을 하느냐, 외국 업체에 납품을 하느냐, 뭐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소송은 이 정도로 좀 일단락을 하도록 하고요. 굳이 이 소송건에 대해서 좀 피해를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전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최근에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은 이 대형 원전보다도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간의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SMR에 대한 첫 프로젝트 에 대한 공사 승인을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유타주 발전사업자 UAMPS의 자회사 CFPP LCC는 LLC죠. 지난달 31일에 7월 31일에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 LWA 그죠?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승인이 나면 CFPP는 SMR이 건설될 지역의 부지 고르기와 굴착, 그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 이제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최종 승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주기기는 이미 이제 발주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어, 여기 이제 승인이 나면 이제 미국 최초로 그죠? SMR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승인이 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사업 확장은 거의 100%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77메가와트급 6기 총 462메가와트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XE100으로 80메가와트였나? 네, 그 4개를 이제 끼워서 조금 더 큰 용량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이 분명히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들이 건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소송전을 떠나서 사실 두산 에너빌티 이 주기기 제작 역량만 본다면 충분히 지금도 시장 상황은 좋고, 수출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수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뭐 전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수주량이 좀 더 늘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한다라고 해도 많은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서부 발전에 대한 김포열 병합발전소가 드디어 이제 상업 운전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초로 국산화를 한 가스터빈에 대한 모델이고요. 270메가와트급 이 모델이 이제 저마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상용 발전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포 열병합 발전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계속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령 이 열복합 발전,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하나 더, 그죠? 이 분당 열복합 발전소가 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가스터빈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그런 교체 시점이 다가오는 이 발전소들이 많은데,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터빈에 대한 시장도 분명히 적지 않다라는 점. 이 겉면으로 보기에는 원자로에 대한 주기기가 조금 더 강한 임팩트가 있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역량이 지금 많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원자로뿐만이 아니고 이 가스터빈이라든지 해상풍력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SM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만 집중하기는 하나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이 에너지 시장에 대한 확대를 즐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지주사 두산도 지금 이제 자회사 사업이 호조로 올해 매출이 이제 19조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두산 밥켓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 다 같이 이제 두산그룹 전체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두산 쪽은 지금 이제 소재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전기차 소재 사업이 또 이제 PFC라고 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산 솔루스라고 해서 이 동박 생산 기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매각을 했죠.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제 두산 자체로도 이렇게 이제 PFC라는 소재 사업을 하면서 누적 수주액이 5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계속 전기차 부품으로 이렇게 부품 소재를 매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지금 이제 두산에 대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틀 동안 10%가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밥켓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주가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주 전체가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마치도록 하고요. 분명히 이제 좋은 소식들은 많이 오픈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주가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고 오랫동안 아래를 다져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도 이제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